오늘 시장의 외국인 수급들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2,7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한 200억 정도 매도세들을 보였어요. 사실 그동안 코스닥에서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매수세들이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그랬던 흐름들이었는데 코스닥이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구간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좀 들어올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를 한번 좀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주식 펀드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흐름들을 보시면은 주식 시장에서 글로벌 주식 펀드에 큰 폭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주식 펀드도 큰 폭의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신흥국에서도 이제 신흥국 주식 펀드 유입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결국 수급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건 거죠. 외국인들이 투자자들, 외국계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고, 신흥국 시장에도 그 흐름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흐름들이 이어져야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요국의 외국인 주식 투자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대만과 한국을 중심으로 유입폭들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흥국 시장 내에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 내에서도 대만과 한국 중심의 매수세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움직일까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지표기는 합니다. 이머징 마켓,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머징 마켓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박스권들을 좀 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폭의 하락세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상승 이후에 박스를 짜면서 위로 갈지 그리고 아래로 갈지에 대한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구간들이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구간들이긴 한데요. 하지만 박스권 하단부로 왔다는 이야기는 하단부에 대한 노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흐름들은 한번 이제 좀 자금 집행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 집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좀 많이 움직였을까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움직였을까요? 자, 흐름들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여기 보다시피 건설업종과 그리고 철강금속업종 등이 일단 좀 많이 많이 오른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철강 건설업종과 철강 금속업종들이 좀 올랐는데, 이 철강 금속업종들 얘기부터 좀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중국의 석탄 수출을 금지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호주가 이제 호주의 석탄 수입을 중국에서 금지했다라고 하고 기사가 작년에 좀 나왔던 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들이 나오면서요, 중국의 전력 난등이 과정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덧붙여졌던 게 석탄 수입 금지 이슈 외에도 하나가 더 덧붙여졌던 게 바로 그 중국의 올림픽을 앞두고 좀 맑은 하늘을 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민들, 올림픽 중계가 나오면서 중국의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었던 것 같은데, 탄소를 이제 좀 절감하겠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공장들 가동들이 좀 잘 안 되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철강들에 대한 수급들 자체가 좀 원활하지가 않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경쟁 국가들에 대한 철강이 이제 오히려 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주식들이 좀 많이 철강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었던 모습들이었는데, 어느덧 좀 살펴보니까 철강 업종에 대한 주가가 일단 좀 소폭의 하락세들을 좀 보였었죠. 철강 금속 업종의 대표주인 포스코 움직임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볼까요?
포스코의 움직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좀 많이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이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결국 이 같은 것들은 이제 석탄 가격들, 철강성 가격들에 대한 이제 상승세들이 일단 좀 나타나게 되는 거였고, 그 원자재 가격들 자체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의 호재와 하나의 악재가 같이 겹쳐지는 구간들로 해석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 구간에서도 여전히 이제 좀 하방 이후에 좀 바닥을 탐색하는 과정,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들 오늘 시장에서 철강 금속 업종들이 올라오면서 일단 좀 일정 부분 상단부를 놓고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원재료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일단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원재료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들 중 하나가 또 석탄 가격이었고, 또 하나는 정유주들에 대한 모습들도 하나 같이 좀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유업종들에 대한 상승세들도 역시나 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듯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특히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큰 폭의 상승세들을 좀 보였습니다. 3.98% 상승을 하면서 24만 8천 원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이 모습들은 이제 하락 트렌드를 좀 벗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들까지도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번에 1월 4일 날에요. 1월 4일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 22월 회의에서는 이제 미국 증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겠고, 그리고 뭐 증산할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증산을 할 거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당시에 12월 당시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40만 배럴씩 감산 완화하는 모습들로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미국에 있었던 원유 재고들도 좀 한번 살펴보니까요. 원유 재고들에 대한 흐름들 역시도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인 하락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속해서 감소가 나타나고 있었죠. 원유에 대한 이제 하방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흐름들 하나 또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원유 감소가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2월 16일부터의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은요, 예측치보다 더 감소된 모습들, 더 감소된 모습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월 6일 날에 하나가 더 발표가 될 텐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게 더 줄어드는지 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유 재고가 감소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 예측치보다 더 많이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 원유에 대한 상방 압력들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는 점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종목들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유의 주요한 원자재 가격, 그리고 뭐 철강 금속에서의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방 압력들을 좀 받고 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그 흐름들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화면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자동차 주행 거리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파란색 라인이 12개월 동안 이동한 차량의 총 거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마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거리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로나 이슈로 이제 쭉 밀렸던 상황들인데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흐름들은 이제 미국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에서는 좀 더 매파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떤 업종들이 좀 올랐을까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건설업종 역시도 오늘 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한라 5.56% 정도의 상승세들이 보였었고요. 삼부토건 5.16, 현대건설 3.82%의 강세가 나타났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역시도 3%대, DL, ENC 역시도 거의 3%에 육박하는 강세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건설주들에 대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흐름들은 뭐 개별 종목들에 대한 호재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습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이런 게 하나 떴었죠. 자, 현대건설에서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연이은 수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재경신했고 5조 클럽에 가입을 했다. 업계 3년 연속 1위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나왔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은 뭐냐? 결국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수주를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 수주라는 거는 받게 되면 항상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창에서 다트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안에 이제 공시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클릭을 해보시면 공사 수주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공기여 대상 사업 직접 제공 시설 공사, 그리고 1년 동안의 매출액 대비 3.61%에 해당되고 계약 상태는 어디고 계약 기간과 종료일은 언제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 같은 공시 자료들을 다 모아놓는 곳들, 화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면들을 좀 잘 보시면은 수주 산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꼭 수주 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앞으로 좀 좋아질지, 수주를 받아야지, 결국 계약을 따내야지, 공급 계약을 따내야지 앞으로 실적들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들 역시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1년간의 수주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보니까요. 여기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1년 동안 수출에 이번에 1월 3일 날에 19.6%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수주를 받아냈다라고 일단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은 여기 한번 보시면 갑자기 수치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 매출, 직전 연도 매출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 대비 얼마냐 라는 거거든요. 이게 직전 연도의 매출이 1조 5천억이었는데 3천억짜리 수주를 1월 3일 날 따냈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 291억이 매출액인데 365억 같은 것들을 이제 따냈다라는 건 거죠.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엄청나게 좀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이 내용들도 한번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125%에 해당한 걸 따냈고, 계약 상대방은 동부건설인 거고,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3일 이번이죠. 그 종료일은 2023년 6월 30일. 대략적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네요.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면은 엄청나게 긴 것도 아니죠. 이러면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금액의 수주를 땄다라고 하고서 10년 동안에 이제 계약 기간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00% 이상의 수주를 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환산하면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진율을 별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0% 됐다고 하더라도 10년씩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진 않은데, 요것 같은 경우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주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의 이 수주에서 나오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이냐면은 그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동부건설 혹시 보이시나요? 그리고 동원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난광토건, 이런 식으로 지금 건설주들이 최근에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었어요. DL, ENC 이런 것들도 역시나 그랬죠. 이번에 1월 3일 날에 공시가 또 뜨는 모습들이었는데, 도하 1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4.78% 해서 계약을 하나 더 따내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볼 때 공사 개요도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다 나오게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공영, 뭐 일성건설, IS동서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건설주들이죠. 최근 들어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예, 대우건설 아까 분명 봤는데 여기 있네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대우건설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앞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성들은 있는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황당한 뉴스도 하나 좀 떴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였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보시면 오늘 거래 정지가 됐던 것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 거래 정지라고 이렇게 좀 뚝 나와 있죠. 그리고 호가도 하나 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횡령 사건이 떴습니다. 횡령 사건이 떠서 횡령 금액이 1,880억 원. 이거 한번 확대해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횡령 금액이 1,880억 원이고 회사 자기 자본은 2,047억이니까 91% 거의 대부분을 이제 지금 횡령을 했다라는 건 거죠. 해서 동신세미캠 주식을 샀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동신세미캠 주식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동신세미캠의 주식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 주식 1,000억 원 넘게 사들였다가 판 슈퍼개미가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직원과 동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라고 나오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주에 사는 슈퍼개미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동진세미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가 1,880억 원 정도의 횡령 사실이 나왔으면은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이 규모가 뭐 1조 원짜리 회사, 2조 원짜리 회사, 3조 원짜리 회사라도 골치 아픈 규모긴 한데 전체 자기 자본의 91.81%에 해당하는 규모가 횡령이 됐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한 사업성 자체가 일단 좀 외면받을 가능성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대략적 50%입니다. 이거 점유율 번호 하면 또 여기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트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시면 국내 임플란트 시장에서 점유율이 50%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1위란 얘기죠. 국내에선 1위예요. 국내에선 1위란 얘기고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선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4위권일 거예요. 세계 4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한 부실, 그러니까 부실보다는 불신이 이렇게 좀 계속 쌓여서 나가게 되면 경쟁 업체들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덴티움 그리고 덴티스 디오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도 한 1.2% 정도의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장중 변동성으로 따진다라고 치면은 6%, 8%까지의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덴티움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었죠. 덴티움 같은 경우도 회사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임플란트 쪽에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덴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50% 정도의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시장 지분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만 한번 이렇게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대략적으로 종목들이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일단 좀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됐었던 상황들이었었습니다. 시가총액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소폭의 하락이었습니다만 카카오, 포스코 그리고 카카오페이, SK이노베이션
LG전자와 같이 이런 좀 대형주들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좋았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시가총액 대형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조금 더 좋았었던 흐름들이었죠. 결국 철강금속, 포스코, 건설업, 이제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도 조선주와 자동차주들이 중심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영역 역시도 상당히 좀 괜찮은 듯한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자, 시총 대형주들에 대한 상승은 언제나 조금 반가운 듯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왔잖아요. 한 2,700억 정도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는 것으로 좀 관찰이 되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흐름이 좀 계속해서 나오려면 좀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의 조건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드려볼까 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시장의 흐름들과 이제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림들을 또 오늘 하나 또 준비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제가 구할 수 있는 선에서 제일 오래된 데이터를 구해보니까 2020년 10월 11일자 데이터였었어요. 그래서 2000년 10월 11일에 외국인들의 하루하루 흐름들을 이제 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누계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계산을 해냈어요. 계산해냈고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한번 좀 봤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는가도 상당히 좀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보여드렸는데 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한번 좀 본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때 이 환율 외국인들이 이제 점점 팔 때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모습들 정도가 일단 좀 보이는데 이 그림을 제가 좀 뒤집어 놓으니까 항상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화면을 한번 제가 좀 뒤집어 볼게요. 자, 환율을 한번 제가 좀 거꾸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시기적으로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시기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이 환율이 외국인 투자 팔 때는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들 그리고 약간 동행하는 느낌들이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예, 무조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 안 맞았었죠 사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상에서 결국 외국인들은 환율이 하락을 할 때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는구나 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아마 좀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실제로 외국인과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흐름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살 때 코스피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구간들도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오는 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끌고 온 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모습이 시장을 끌고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흐름들에 대한 방향성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는 건 거죠. 방향성들을. 이때 당시의 움직임들을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때는 사실 펀드가 올렸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올렸어요. 그 중에서도 당시에 어떤 자금들이 올렸었냐면 투신이에요. 개인들이 그때 당시 미래에셋 펀드라고 하면서 미래에셋 펀드로 자금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때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아마 좀 기대가 나실 거예요. 이제 외국인에 휘둘리는 우리나라 장세는 끝이 났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증시도 선진화가 되었고 이 선진화가 되어서 이제 기관화 장세가 펼쳐진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투신들에 대한 흐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말씀들은 뭐냐면 이 상승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초입 국면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이제 팔다가 사는 초입 국면들 이렇게 팔다가 사는 이런 초입 국면들이 보면 주가가 사기 딱 좋았던 때들이 많아요. 이렇게 팔고 있다가 사는 국면들 이런 국면들. 자, 여기도 외국인들 팔고 있다가 사기 시작하는 시점들 이런 때들이죠. 자, 뭐 많습니다. 팔고 있다가 사는 시점 여기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되게 많아요. 이런 때들. 그리고 팔고 있다가 사는 시점들 이것도 뭐 쳐준다라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이런 시점들. 지나고 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다가 사는 시점은 초반부에는 주식이 좀 잘 가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결국 증시를 코스피 시장을 하락 트렌드에서 상승 트렌드로 각져가고 나가는 것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판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시기에도 펀드 자금들이 끌어올렸던 전례가 있었고요. 이때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여기 때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크게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증시가 올랐던 케이스들이 이때 한 번 더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사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던 터닝 케이스들이 있어요. 2009년에서 10년. 이때는 사실 이때의 움직임만큼은 못하기는 하지만 이때는 개인 자금이었던 랩 자금들이 자문형 랩 자금들이 좀 들어왔었던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거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들을 초반부,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있는 초반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한 시점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그러니까 매수하기 좋았었던 시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지금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환율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할 얘기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터닝하는 시점,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가 터닝하는 시점이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터닝을 하는 시점인가 아닌가를 좀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터닝을 하는 시점들을 잡을 때 좀 보기, 좀 분석하기 좀 좋았던 지표 중 하나가 제 눈에는 환율이라는 거입니다. 여기 그림이 이제 외인 누계와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환율이, 이건 제가 뒤집어 놓은 거죠.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할 때 외국인 투자가들은 사더라라는 건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할 때, 요거를 제가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게요.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있던 시점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는 건 거죠. 그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시점에서는 환율이 하락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렸던 얘기들이에요. 제가 결과론적으로 이 방송을 제가 시작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드렸던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좀 구체화를 시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들, 외국인 투자들이 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고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외국인 투자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예측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환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리는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알려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이 환율과 그 금리에 대한 모습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진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준비한 게 패드 금리와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럼 패드 금리가 이제 움직였을 때 이제 환율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드리고 싶은 건데, 방송 시간이 일단 다 됐네요. 다 됐고, 된 건데, 자,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화면들인데, 일단 간단하게만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죠. 간단하게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이 어느덧 30분이 된 걸 제가 좀 캐치를 못했는데, 한번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은, 패드 금리가 올라올 때 당시의 흐름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제가 축을 뒤집어 놔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만 축을 정상화 시켜 놓겠습니다. 자, 환율이 패드 금리가 올라올 때 당시의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환율은 하락을 하는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패드 금리가 상승을 할 때를 보시면 환율이 하방으로 가는 모습들이 관찰이 돼요. 이때는 뭐 크게 움직임들이 이렇게 보면 있었고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패드 금리 올라갈 때 환율이 하방으로 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코멘트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내년 3월 정도를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금리를 올려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금리를 올려주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면 환율은 올라가기 시작하면 환율은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흐름들은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가 매수를 하는 시점, 이런 시점들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터닝을 강하게 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방송과 같이 좀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금리가 인상을 했던 시점들을 따져보면은요, 주가 상당히 괴로웠었습니다. 주가 상당히 괴로웠던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이 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주가가 괴로울 건 분명하고, 근데 그 시점에 좀 어떤 우리의 지수, 그 시점, 그 고통의 시간 두 달 정도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좀 투자하기 좋은 그런 증시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첨언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